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정년을 맞이한 이철수 교수입니다. 이철수 교수입니다. 네, 교수에서 이제 명예교수로 바뀌었네요. 우리 후문후속 세대 양성센터에서 저에게 이런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처음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되신 계기, 그리고 노동법 분야의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주제를 설정하시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좀 우연한 일들과 저희 문제의식 이런 것이 잘 맞아떨어져서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법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 암울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 사회 발전에 좀 기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많이 두루번되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석사 과정 때 그 당시에 우리 노동법을 개척하신 김유성 스님 이 일을 도우면서 이 길이 내가 평생을 같이 해볼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8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제5공화국이잖아요. 시대 상황이 암울했고 우리 노동법이 53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매우 괜찮은 법이었어요. 그러다가 정변이 있을 때마다 개악의 길을 거듭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있어야 될 모습으로 바로잡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보통 연구자의 길을 얘기할 때 어릴 때부터 교수가 되겠다, 학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학기 때 그런 생각을 별로 없었습니다. 80년 서울의 봄 때 법대 학생회장을 하면서 또 정학도 당하고 등등 하면서 시대에 대한 좀 불만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많았죠. 제가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실천 의지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연한 계기에 선생님들과 만나게 되고 가르침을 받고 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석사 논문은 제가 노사협의회 제도에 관한 것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노사협의법이 198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 법이 노동계에서는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대체세 세력으로서 정부가 이걸 노동정책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본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좀 비교법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노사협의회 제도를 연구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제도는 단체 교섭의 주체에 관한 비교법 정입니다. 그 당시 이른바 법외 노조가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대표적인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해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들이 단체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정의의 능력이 있는지 등에 관한 이론적인 규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연구를 한 거죠. 비교법적으로 한 이유는 각 나라의 단체 교섭 시스템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개념적 구성으로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영국, 일본, 미국, 독일의 제도들을 좀 천착하고 거기서 추출된 관점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구 논문으로 잡은 것입니다. 노동법은 헌법, 민법, 회사법 등 다른 법 영역과 많은 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법은 어떠한 고유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법 영역들과의 관계 속에서 노동법 연구를 함에 있어 특별히 요청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모든 법이 헌법의 영향 속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겠죠. 아무래도 노동법은 통상 형성되어가는 법이라고 합니다. 노동법을 제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노사관계의 주체, 경제적 상황, 기술적 발전, 그리고 사회적 맥락, 이데올로기 이런 제요인들이 반영돼서 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위 이른바 판택된 체계라고 하는 민법과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노동법이 처음에는 민법의 일분야 또는 다른 법에 있어서의 일분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20세기 초에 와서 그 독자성이 인정되게 되었고 그것을 밝혀주는 그 기본권이 바로 사회권적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사회권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유권적 기본권과 잘 대비될 겁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측면보다 국가의 적극적 급부 행정을 통해서 소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매우 실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시대 상황과 역사적 조건에 따라서 그 법의 내용이 자꾸 변화 발전해 가는 거죠. 유사한 사례를 두고 판례가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입장을 전혀 달리하는 것도 바로 이런 노동법의 실천성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범 논리적 체계성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 상상력이 좀 요구가 되고 이것이 전체 사회 발전에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에 대해서 항상 비판 의식을 가지고 법제도를 바라봐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노동조합, 단체교섭, 임금체계, 근로시간, 비교법적 시각에서의 노동법, 통일시대를 대비한 노동법제 등 노동법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 활동이나 주제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요? 예, 제가 제 글을 보면 그 시대에 제기되는 쟁점들 제도론적인 쟁점도 있고 해석론적인 쟁점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했고 상당 부분 또 현실 법제도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 노사관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독일의 이른바 이원주의 모델을 우리 법제에 이식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수창구 단일화 제도 같은 경우도 국가들은 이철수 법안이다 라는 정도로 제가 오래전부터 연구한 내용들이 제도화 과정에서 반영이 된 것들이죠. 해석론적 관점에서 제가 특히 관심을 두는 것은 임금 체계에 관한 논문들입니다. 95년도부터 그 당시 이 대법원의 입장 또는 노동부의 지침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줄곧 지적해 왔고 그것이 2012년도에 와서 이론상 결실을 맺게 되는 이런 또 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능력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제가 주장한 지 한 10년 만에 다시 전원 합의체 판결로 입장이 바뀌었고 이런 일련들의 과정들이 제가 좀 언론에 충실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가는 것이 나름대로 성과를 볼 수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통일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개성공업 지구 법률위원회 위원장을 오랜 기간 동안 맡아왔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MB 정권에 이르기까지 잘 아시다시피 개성에는 남측의 자본과 북측의 노동이 합쳐지는 실험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규범이 별로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종 준칙들, 노동 준칙이죠. 이것을 저희 개성공업법률자문회의에서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통일에 대비한 여러 가지 좀 유의미한 그 활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연구 논문도 관련해서 북한의 노동법제 이런 것을 발표한 적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지금은 결국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쳤을 때 통일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체 흐르는 것이 바로 노동이라는 것인데 제가 연구한 분야는 이렇게 개별적 노동관계법, 집단적 노동관계법 이렇게 쭉 여러 영역에 있어서 연구한 것이고 대체 돌이켜보면 그 시대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연구하고 또 그것이 노동법 이론이나 또 노동법제도 발전에 좀 기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민주화 이전에는 노동법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날에도 노동 문제에 관해 여러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노동법 학자로서의 길을 걸으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연구와 교육 그리고 후학의 양성과 지도를 하시면서 특히 중시하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화 이전에 저희들이 좀 노동법을 공부하기가 여러 여건상 좋지가 않았어요. 우리 질문하신 것처럼 좀 불온시 되었고 그리고 민주화 이전에 판례다운 판결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85년도에 우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판례교대 노동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김유선 교수하고 김시선 교수님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정리를 하는데 판례가 해고나 임금 외에 다른 어떤 단체에서 일어난 노동조합 활동이나 재행에 관한 판결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불 그 당시에 일본의 판례 코멘타를 통해서 외국 경험들을 좀 접하게 된 이런 자료의 부족과 경험의 부족도 공부하기 힘든 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박사과정 때 85년 때부터 하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이제 사법연수원에 있는 친구들이었죠. 김선수, 박상훈 이런 친구들과 같이 학습회를 조직해서 그래서 강독도 하고 또 외국의 노동운동사 들고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1987년도 민주화 대투쟁 이후에 이러한 그 활동들이 좀 걸음이 되어서 서울대 노동법연구회가 89년도에 만들어지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인들 제가 뭐 교직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저는 젊은 제자들이나 학자들에게 좀 역설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젊었을 때 판례 평서를 쓰지 마라. 어느 판사의 견해, 법원의 견해를 분석하는 것은 더
중년이 넘어서 해도 늦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젊었을 때는 어떤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규범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컨대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어떤 규범적 기초나 규범 내용이 독일의 그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노동조합은 역사도 다르지만 법의 세계에서도 전혀 달라요. 예컨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선행되어야만이 비교 법학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젊었을 때는 이런 규범적 사실에 대해서 보다 좀 실체를 잘 파악할 수 있게끔 연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논리적 정함수를 따지고 해석론적 쟁점을 제기하고 이런 등등의 작업을 통해서 좀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런 식으로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특히 지금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소위 새로운 형태의 노무 제공자분들이 나오게 되고 이들을 어떻게 제도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관점, 하나의 체계로서 풀 수 없는 복잡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보다 그런 사실에 대한 실체를 좀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들, 법의 세계에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규범적 사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노동법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점을 자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법률 전문가와 법학도를 위한 노동법 교과서뿐만 아니라 영혼 있는 노동, 노동의 미래 등 일반인을 위한 노동법 관련 서적을 통해 고용 유연성과 안전성, 최저임금, 돌봄 노동 등 여러 주제에 관한 시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노동법 학자로서 보다 넓은 독자들을 위한 저술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또 학자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사실 우리 이 학자들은 논문을 가장 중시하죠. 그 연구 출제에도 들어가야 되고, 저도 한 50대 후반까지 좀 논문을 통해서 제 입장을 발표하고, 제가 활동한 것은 각종 연구위원회에서 제 연구한 것을 현실에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금 정년에 다 되어서 아마 정년회 교과서 낸 바보 같은 학자는 제밖에 없을걸요. 다 떠나서 한 번은 정리하고 싶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세기의 노동법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에 또 다른 노동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서 교과서를 좀 교과서 달리 제 이야기하듯이 풀어쓰는 교과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영혼 있는 노동, 노동의 미래도 이 노동법 또는 노사관계학 이런 것들이 좀 대중들에게 좀 다가갈 것이 필요하다. 이 노동 문제를 보면 의외로 네 편, 내 편, 진보, 보수 이런 진영 논리가 강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어차피 이 노동과 경영은 서로 대립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고, 그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찾아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제 우리 법전에 들어가 있는데, 이 법에 쓰여진 노동법의 본래의 정신이나 내용들을 일반인들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담론화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를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말년에 가서는 좀 대중적인 그들을 좀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네, 결국
제가 소통이라는 것이 아마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분 중에도 일단 그런 어떤 용어가 되어 있는데 이 지식들을 서울대 2,300명 교수님 만드는 지식들이 이 좀 나홀로 연구에 몰입하고 이런 것보다는 융복합을 해서 어떤 공동 연구를 하자는 이런 측면의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대중한테 다가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도 그런 문제에 반성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 서울대에서 만드는 지적 결과물들을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끔 하자는 노력들이 하나의 그 학교 프로젝트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저도 말년에 이런 좀 대중적인 글을 통해서 이런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한 뜻은 바로 그와 맥락이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교수직을 역임하시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위원장, 노사정위원회 단체교섭 체계개선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개성공단 법률자문회 위원장 등 여러 직책을 수행하시며 사회에 봉사해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공적 활동을 병행하시게 된 계기와 목표하신 바가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교수님의 평소 생각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매우 포괄적인 질문인데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이거 일종의 사회적 대화 모델입니다. 저는 제 모든 대화는 옳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대립과 반목이 심하죠. 이 노와 사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 내부에서도 대립과 중소기업, 또 노에서도 한국노총, 민노총, 그리고 조직률 15%로 치면 나머지 85% 대표 없는 노동 이쪽의 입장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그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저는 대화와 타협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대화 타협이 가능하려면 인식의 공유지대가 좀 넓을수록 가능성이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단체교섭 체계개선위원회 위원장 할 때 매우 유의미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낸 바 있습니다. 탄력 근로시간제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니까 근로시간이 좀 단축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그 대신 산업 현장에서 인력 수급의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탄력 시간제를 좀 확대하자 이런 합의였는데 거의 뭐 합의가 거의 쉽지 않았죠. 거의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렇게 되고 아마 단일 의제를 가지고 노사가 이렇게 합의한 사례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제가 공지사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학자로서 어떤 중간지대 입장을 가지면서 양쪽을 설득하려고 좀 많은 노력을 해봤고 그런 대표적인 예가 탄력근로시간제 합의라 생각합니다. 아까 그 개성공단 법률자문위원회 이거는 그 개성에 적용되는 준칙을 만들어내고 또 그게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 사항 쟁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어느 법을 적용하고 어떻게 풀 것인가. 국가법과 우리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하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부터 홍조 건조훈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홍조 건조훈장이 그래도 좀 공적이 한 15년을 넘어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YS 때 노사관계 기획위원회, DJ 때 노사정위원회 등등등 1년에 여러 가지 각종 사회적 대화 채널에서 제가 활동한 것을 인정받아서 제가 과분한 수상을 하게 된 것을 보입니다. 특히 YS 대통령 때 97년도 노사관계 기획위원회 전문인으로 참석해서 현행법의 내용들을 기초를 좀 잡은 점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학자들이 법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사회적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뭐 전국 영역을 떠나서 지금 저희 학교 내에서도 융복합이라는 거대한 조류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융복합이 왜 필요한가? 혼자로서는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소말리아의 빈곤 문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풀겠어요? 법학자가 풀겠어요? 사회학자가 풀겠어요? 같이 모여서 AI까지 동원해서 종합 처방책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온 거죠. 결국 사회적 대화가 저희 노동법 같은 경우는 뭐 노아 사회의 그 대립 갈등을 줄이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법 영역도 이런 융복합이라든지 또는 사회의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좀 현명한 지혜를 제공하는 것 이것은 학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부터 해왔습니다. 후배 연구자들에게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태도에 대해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연구자가 된 거다 그 말씀드렸는데 우연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훌륭한 학자가 될 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인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젊으니까 젊었을 때 영어 단어 잘 외우고 수학 공식 잘 푸는 사람 젊었을 때 한 30대까지 일이에요. 결국 학자의 길은 어쩌면 길고도 고달픈 길이고 항상 연구해야 되고 또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자기 발전을 거듭해야 되는데 이걸 다 겸손한 사람들은 그걸 하더라고요. 똘똘한 사람은 오래 안 가더라고요.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젠걸음으로 천리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래 긴 호흡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로 학문의 세계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문의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글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판결문 몇 개를 가지고 글을 쓸 때 하고 학문적 언어를 좀 구사하면서 그때 주상화 수준도 높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식의 지평도 확대시키고 등등의 언어적인 삶, 그건 결국 독서를 통해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로스쿨생들이 기초법학이로 이런 거 열심히 좀 듣기 바라고 연구자에 가기 위해서는 인문과학적 비판의식이라는 거, 사회과학적 상상력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뭐 지금은 그걸 함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서울대에 있으면 제일 좋은 점이 뭡니까? 각종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가서 토론하는 거 들어보시고 거기서 지적 자양분을 많이 습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는 제가 우선 보니까 이 AI 시대 이게 이제 학자의 역할이랄까 전문가들의 역할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봐요. 무슨 챗 GPT라고 합니까? 야 거기에 일단 많은 정보가 지금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정보 속의 정보를 찾아내는 비판적 해결 능력이랄까요? 이거 학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나 학문의 기나긴 길을 걷는 사람이나 비판적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을 키울 수 있는 것을 항상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과학의 발전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복합 시대에 적합한 능력들을 배양시키고 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냥 그 커리큘럼대로 꼭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런 관심과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그야말로 공력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정년을 맞이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년 맞은 지 지금 한 달 됐나요? 좀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고. 근데 뭐 당장 정년 앞두고 교과서를 냈으니까 그 계속 개정판 내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의 활동. 지금 서울대학교노동부분 연구회가 매주 셋째 주 토요일 날 여기 열립니다. 좀 놀러 오세요. 그리고 아직 좀 뭐 제자들이 좀 그 수업이나 논문 연구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주변적으로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나서는 것보다 오면 좀 지도도 해주고 또 여기 훌륭하신 교수님들 계신다. 간헐적으로 도움 요청하면 또 해주고 이런 점. 우리 지금까지 배운 재주가 노동법 공부였으니까 이걸 당분간은 전혀 안 할 수 없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걸 한 70 넘어가서 이 일을 뭘 하지 이런 생각을. 저는 이때까지 미래를 생각해보고 살은 적이 없어요. 어찌 보면 그때 주어지는 일, 또 그 시대의 관심에 대해서 내 글이나 실천을 통해서 대화하는 거 이렇게 살아가요. 지금은 아무래도 내 스스로 할 일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소인, 구인, 군자, 구기. 이 소인은 세상을 구하려 들고 군자는 자기를 수양을 한다. 뭐 이런 거 되겠죠. 공자 말씀. 지금까지 소인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 내가 말씀드린 대로 애프터 서비스 할 부분이 좀 있으니까 소인의 행사는 그래 하고 결국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제가 관심이 뭔지가 아니고 아마 여기 두 분이 제 말씀 속에 있었던 지혜를 얻을까 하는 그런 거로 생각이 됐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 혼자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것이 인생을 복합적이 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 던지지 말고 여러분들도 항상 학교 수업 듣고 공부하고 사회적 활동하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자기만의 어떤 것들 이런 것을 좀 찾아 나서는데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예, 교수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